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를 되새긴 하루였습니다. 좀처럼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전북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규모 4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300km 떨어진 강원도에서도 진동을 느낄 만큼 전국 곳곳에 여파를 미쳤는데요. 여진이 잇따르고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전북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전북에서 가장 강한 규모로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합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4단계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사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참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당내 특별위원회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로 앞으로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전달보다 6조 원 늘어난 1,109조 6천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5조 7천억 원이나 늘며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끌어올렸는데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의사협회 전면 휴진에 동참할지를 오늘 결정합니다. 서울대 병원에 이어서 세브란스 병원까지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교수 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의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이고 한반도 역대 16번째로 큰 지진입니다. 특히 전북 내륙에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관측된 것도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정혜운 기자입니다. 도로 위 화면이 아래 위로 5초 이상 심하게 흔들립니다. 오늘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로 호남 지방은 물론 영남 내륙과 경기 남부 지역까지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전북 지방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도 발령됐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최대 지진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약 200여 건의 유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진도가 전북에서 5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수 있고 가벼운 물건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지진 가운데 가장 셌던 건 2016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입니다. 2017년 포항의 규모 5.4 지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 부안 지진은 역대 순위로는 16번째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규모 4.0 이상 비교적 강한 지진은 대부분 경북 내륙이나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북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관측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1978년부터 계기 관측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발생한 지진은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전북 부안의 규모 4.8 지진 뒤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본진 뒤 규모 3 이상의 비교적 센 여진도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지진은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큰 지진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서해안 내륙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진파를 분석해보니 이번 지진은 단층이 단층 면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주향 이동 단층으로 보입니다. 수직으로 이동하는 역단층이나 정단층과는 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북북동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 또는 서북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를 해서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기존에 조사된 바 있어서 그 단층에 조금 더 주목해서 이 단층은 충남 부여에서 전북 부안 변산반도까지 분포하는 걸로 알려진 하멸 단층입니다. 지난 1994년 학계에 보고됐는데 그 이후 추가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부터 한반도에 발생한 역대 지진을 살펴봤습니다. 큰 규모의 지진은 한반도 남동부, 동해안 주변과 북한, 평안도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 내륙에도 작은 규모의 지진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부안 지역 진앙을 중심으로 반경 50km에서 일어난 역대 지진을 살펴보니 2015년 12월 22일 규모 3.9의 지진을 비롯해 3.0 이상인 지진이 9차례 더 있었습니다. 1978년 충남 홍성에서는 역대 규모 8위에 해당하는 5.0 규모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속리산 이론에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되게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그 지역의 끝단에 서쪽 끝단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빈도 측면에서 보자면은 낮은 지역이 아닌데요.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번 지진에 의해서 배출된 응력이 주변 지역에 이제 새로 쌓이게 되고요.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층 구조를 파악해야 하지만 국토 대부분이 딱딱한 안반으로 덮여 있는 데다 경사가 많고 인구가 조밀해 지질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전북 부안, 특히 진원 바로 위인 마을에서는 전례 없던 강한 흔들림에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주택과 담벼락 곳곳이 무너지고 깨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경차 한 대가 교량으로 진입합니다. CCTV 영상이 울렁이는 듯하더니 일순간 심하게 요동칩니다. 지진을 감지한 학생들은 건물 밖 운동장으로 빠져나와 질서를 유지합니다. 주차장을 비추던 한 CCTV는 진동에 못 이겨 아예 고개가 꺾였습니다. 전북 부안에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건 아침 8시 26분. 취재진이 진원 바로 위인 부안군 진동리에 가보니 마을 주민들은 지진 당시를 돌이키며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마을 근처에서 쓰레기를 줍던 어르신들은 서둘러 일을 접고 회관에 모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쿵쿵쿵쿵 땅이 울리더만 다리가 막 울리더란 게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엄청. 완전히 놀라서 너 가슴이 안 가는 게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실내 등이 떨어지고 책장에서 책이 쏟아져 집에 있던 이들도 다칠 뻔했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흔들리더니 이게 턱 떨어지는 거예요. 등이. 네, 흔들흔들하면서 흔들렸어요. 사람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주민 가운데는 지진이 지나간 뒤에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던 구순 어르신은 집안에 있다가 코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저도 막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조금 전까지도. 근데 아버님 이제 코피 좀 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연세가 90대셨으니까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혈관약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코피가 짜진 거예요. 임시로 쌓아둔 담장이 무너져 주택을 덮칠 뻔한 위험천만한 현장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변 대피소를 찾을 만큼의 대규모 시설물 피해는 없었어도 부안에선 곳곳이 깨지고 갈라졌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유례없는 지진이 닥친 마을입니다. 담벼락이 무너져서 이렇게 벽돌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벽면도 기울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태로울 상태입니다. 또 학교와 유치원 등 전북 지역 교육시설 11곳이 가벼운 시설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일부 학교가 휴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는 학교 재난안전 시스템 입력 오류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륙에선 특히 드문 강력한 지진으로 진앙에서 13km 떨어진 부안댐에도 한동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안댐에서 진동이 감지돼 정밀 긴급 안전진단을 한 결과 댐과 정수장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안댐은 규모 6.7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직원들과 협력업체로 하여금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밖에 보물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의 지붕 구조물이 훼손되고 마찬가지로 보물인 계암사 대웅전에서 보관 중인 불상 장식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첫 지진 후에도 소규모 여진이 10번 넘게 계속된 전북 부안. 주민들의 불안감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전과 천안 등 중부지방까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부안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서울에서도 감지됐는데요.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300건을 넘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요란한 재난문자 경보음이 평화로운 아침 일상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곧이어 거실 한편에 세워둔 선풍기가 약하게 흔들리더니 집안을 찍던 홈카메라까지 요동치며 주민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에서 120km 넘게 떨어진 충남 천안 아파트에서도 진동은 10초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100km 떨어진 대전에도 지진동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마구 흔들리는 교차로 CCTV, 한참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습니다. 진동이 시작되고 20초가 지나서야 겨우 떨림이 멈췄습니다. 갓난아기 분유를 먹이며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한 부부도 전에 없이 거센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엄마 지진 느꼈어? 이렇게 세게 온 건 처음인데, 나도. 아니면 왜 핵실험했나? 심지어 지진 충격파는 부안에서 200km나 떨어진 서울까지 고스란히 타고 올라왔습니다. 열대 그 먹이를 주던 순간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물이 이렇게 앞뒤로 철렁철렁거리는 거예요. 뭐 바깥으로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약간의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던 참이었었어요. 올해 최대 규모 지진에 전국에서 흔들림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300건 넘게 속출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 이후 여진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뒤에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고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재반 조치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네, 조수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 정부의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긴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 지진 이후 부안에서 12차례의 소규모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진의 규모는 0.8에서 1.5 사이로 파악됐는데요. 이 장관은 산업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소방과 경찰에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진원지 인근에는 한빛원전과 청호 저수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있는 만큼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침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 경보 4단계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경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또 부안군의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했고요.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 가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는 지진 행동 요령을 따르면서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현재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죠?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지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가 기반 시설을 포함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재반 조치를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여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행안부에 전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예경보 시설 작동 상태도 확인하고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와 역할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와 과기부, 국토부에는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유사시 비상 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조수연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북 부안 일대 앞으로 2, 3일 동안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진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재해연구원 본부장은 지진 규모로 봤을 때 여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진앙 주변에 충남 부여에서 전북 부안 변산반도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함열단층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진이 함열단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빛 원전의 지진 계측값이 최대 0.018G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진 설계 기준인 0.2G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원전 지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안위 지역 사무소가 모든 부지에 있는 원전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부안군 지진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서비스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진 발생 뒤 인근 지역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선과 무선, 방송 서비스 제공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T와 SK텔레콤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앞으로 피해 발생에 대비한 재난 방송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 앞서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하자 방송사들이 재난 방송을 즉시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부안군에서 올해 최대 규모인 4.8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배경부터 추가 여진은 없을지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특임 교수 그리고 사회부 신귀혜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신귀혜 기자, 오늘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보니 부안에서 들어오는 제보 영상이 가장 많았는데요. 예. 네, 영상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집 마당에 딸린 CCTV 영상입니다. 화분에 피어있는 꽃과 빨랫줄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마당에서 쉬고 있던 강아지도 이제 진동을 느끼고 좀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건들이 흔들리는 소리도 강아지도 들리고요. 튀어나왔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보시면요. 부안 백산면 근처 논밭의 모습이 담긴 CCTV입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도랑에 흐르는 물도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측에 계속 물이 흔들리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보시면요. 이번에는 사진입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부안 행안면에 있는 식당이고요. 뚝배기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건데 지진으로 흔들려서 이게 다 깨져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다음도 마찬가지로 진앙지와 가까운 부안 행안면 진동리 가정집에 달린 CCTV인데요. 진앙지랑 가깝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진동이 좀 강하게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화단에 있는 풀들도 좀 심하게 흔들리고 소리도 들어보시면 좀 격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영상은 조금 전에 오전에 저희랑 전화 연결로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 이숙 시민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예.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고양이가 지금 빠르게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고양이가 도망가고 나서 직후에 화면이 흔들리고 이제 제보자분도 흔들림을 느끼고 좀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다음에 보실 사진도 마찬가지로 부안 행안면에 있는 곳인데요. 진앙지랑 가까운 곳이고요. 지진으로 욕실이 깨져서 산산조각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준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크게 진동이 오고 10초 정도 뒤에 재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예, 저 타일 근처에 있으셨다면 다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아찔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지진이었고요. 전북 지역, 전라도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꽤나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4.8 규모. 이게 어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지진 에너지가 이제 그 일본 열도에서 판경계부인 일본 열도에서 지진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중에 일부가 대륙 내부 우리나라 한반도 쪽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예. 조금씩 그 에너지가 스며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소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소되는 그 에너지 양이 1년에 약 2조 줄 정도 됩니다. 근데 4.8 이번에 지진 규모 4.8은 1조 줄의 에너지가 릴리즈 된 거니까 예. 반년치가 이제 해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일어날 에너지의 반년치가 이번에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오후 1시 55분쯤에 부안 남쪽 4km 부근에서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진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 정도면 한 일주일은 지켜봐야 되고요. 좀 더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부언해 드린다면 왜 거기서 일어났을까? 거기가 왜 과거에 안 일어났지? 그것은 지질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격포 분지라고 하는 하나의 백악기 분지예요. 분지고 이 분지는 그 북동쪽으로 계속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 분지, 공주 분지, 음성 분지, 풍암 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나열되는 곳이 옥천 습곡대의 북쪽 경계부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를 통칭할 때는 옥천 습곡대 경계 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네. 경주나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했던 것처럼 동해안 지역에 가까운 비교적 일본과 가까운 곳에서 많이 발생해 왔는데 우리나라 왼쪽에서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쪽에 있는 단층들 그런 것들은 연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발생하는 지진을 2대분해서 보면은 하나는 백악기 때 생긴 백악기 구조물, 백악기 단층에 의한 지진. 또 하나는 신생대 지진이 있는데 그 신생대는 주로 동해가 예전에는 이제 그 마요세 때 형성된 거거든요. 신생대 때 형성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층들 거기가 매우 약합니다. 상처가 깊게 났고 상처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서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굉장히 데미지가 크죠. 예. 그게 신생대 단층의 특징이고요. 예. 거기서만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악기의 단층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자체가 원래 땅이 세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낙림 6개, 가운데 경기 6개, 맨 남쪽에 영남 6개, 요 셋으로 돼 있고 예. 그 낙림 6개와 경기 6개 사이에는 임진강대 습곡대, 고생대 습곡대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 6개하고 영남 6개 사이에는 그 사이에 바다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쌓였던 옥천 습곡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게 옥천 습곡대인데 요게 세 덩어리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계속 북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악기 때는 지금보다 500km 더 북쪽에 있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옛 유라시아 대륙, 사이베리아 블락하고 충돌하면서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밀려 내려올 때 많은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0여 개의 작은 소분지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소분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백악기 때 만들어진 특징이 초기에는 화산활동이 엄청난 화산활동을 하고 예. 그 뒤에 퇴적물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좁아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 일어난 깊이가 약 한 8km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분지 그 밑바닥에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지진이 일어난 것은 그 백악기 분지, 격보 분지의 밑바닥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일단 지진이 일어나면 단층 따라서 퍼지거든요. 그래서 옥천대 북쪽에 연장돼 있는 그런 쪽으로 에너지가 이제 퍼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산, 서울, 홍성을 잇는 그러한 추가령 단층대가 있거든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단층대가 거기에 다 있거든요. 옥천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두 루트가 있어서 네, 이제 여진이 혹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네, 지금 여진이 현재까지 한 10차례, 15차례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 4.8 규모의 지진의 여진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운동하면은 근육이 막 뭉치고 그러잖아요. 땅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은 응력 덩어리가 생깁니다. 덩어리가 성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단층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힘을 이제 견디지 못할 때 삐끄덕하는 게 지진이거든요. 그러면 이 몰려 있는 게 요거 하나만 몰려 있느냐 덩어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터지면 주변이 이제 그 문지방을 넘어버리는 거죠, 경계를. 그러니까 주변이 막 터지는 게 그게 여진이고요. 만약에 운 없게도 더 큰 게 옆에 있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진이고 지금 일어났던 것은 다 전진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발생한 부안 4.8 규모의 지진은 전진입니까? 본진입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본진입니다. 본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큰 게 나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진의 그 이름을 큰 거에다가 주어지고 이제 그 4.8은 전진이 되겠죠. 네, 지난 2016년에 경주 지진이 그랬었죠. 네. 원래 5.1 규모 지진이 있었다가 바로 또 5.8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본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고, 지금 이번 지진이 본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것을 우리가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런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상 짧게는 일주일, 지금 길게는 한 달 정도 두고 봐야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지진의 경우 바다가 아니라 바다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육지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육지에서 이렇게 규모 4.8 이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던 거는 어떤 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질학적으로는 서해 쪽은 뭐 대륙입니다. 거기는 해양지각이 아니라 대륙지각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해 쪽으로도 뻗어 있습니다. 격포 분지가요. 그래서 거기 뭐 퇴적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변산반도 그 일대가 전부 화산압류입니다. 백악기 화산압류들. 그때 땅이 이제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터트린 그런 그 화산압류들이고요. 이 화산압류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급냉했기 때문에 지표로 나와서 급히 냉각했거든요. 따라서 많은 그러한 균열들이 가 있습니다. 전리가 발달돼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도로의 산사태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마을을 또 그것이 어떤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요. 따라서 그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좀 연합해서 어느 부분에 위험성이 있는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드러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후에 좀 그런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2016년에 있었던 경주 지진 본진 이후에 다음해 1월 초까지 여진이 560여 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어느 회, 몇 번까지 여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험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홍성 지진 같은 것도 1975년인가요? 그때 규모 5 정도 났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가장 큰 지진은 평양에서 6.3인가 1950년대에 난 적이 있는데요. 예. 그것도 백악기입니다. 평양 서쪽에, 서남 쪽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으니까 그 선례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심규혜 기자,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충청이라든지 수도권에서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부안과 100km 넘게 떨어진 대전에서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영상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보시면 대전 갑천대교 부근 CCTV 먼저 보실 텐데요. 예. 네, 진동이 몇 초 동안 이어지는데 점차 흔들림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이 좀 격하게 흔들리고 있고요. 네, 다음 대전 오룡역 내거리로도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면이 좀 좌우로 몇 초 동안 진동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충남 천안으로 가볼 텐데요. 충남 천안 동남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홈캠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오른쪽 아래 구석에 보시면 선풍기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조금 더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가운데 탁자에 있는 물컵을 보시면 안에 들어있는 물이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인데요. 상당구의 야외에 설치된 CCTV인데 이제 외출을 하러 나온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화면이 지진의 진동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충청이나 수도권 지역 제보를 봤고요. 전북 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들어온 제보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북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오늘 제보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제보 영상 함께 보시면요. 전남 순천에서 보내주신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보시면 물컵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음료수도 좀 강하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북 군산인데요. 군산 성산면에 있는 버스 주차장입니다. 진동 때문에 CCTV 화면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음은 전북 김제에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강아지들이 흔들림을 느끼고 벌떡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 놀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은 전북 정읍의 모습 보실 텐데요. 정읍 읍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깃줄도 흔들리고 CCTV 화면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전북 정읍인데요. 정읍에 있는 4층짜리 빌라의 외관이 좀 훼손된 모습입니다. 금이 같군요. 예. 네, 이 사진을 보내주신 분은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스통이 터지는 듯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집에 있던 반려견이 좀 격하게 짖는 모습을 보였고 이어서 빌라가 상하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진동을 감지하고 10초 정도 후에 재난 문자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영상은 없지만 정읍에 사는 다른 제보자분은 집안에서 엄청나게 큰 굉음이 들렸다고 비슷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건물 전체가 2번 정도 흔들렸다고 했는데 흔들림이 5초 정도 지속됐다는 설명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네, 이렇게 굉음이 들리고 가스통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벽에 금이 가는 거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네. 좀 건물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인 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라 뭐 이러긴 사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공동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설들이요, 그 핵 발전소 같은 네. 예, 그런 원전 같은 곳은 특별하게 거기는 내진 설계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런 것도 한번 서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많이 거기다가 투자를 하면 좋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국가도 그런 사정이, 경제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국민 여러분들하고 전문가분들 그리고 정부 관계분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어디까지 할까라고 그런 의견 교환을 많이 해서 그래서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가능한 것 그러한 한도에서 조금씩 진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예.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이 직선거리로 100km 떨어져 있는 대전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느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육지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먼 곳에서도 지진 신고가 잇따랐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격포 분지가 옥천 습곡대의 북쪽 경계를 따라서 경계단층입니다. 그래서 그 단층이 이제 대전 부여, 공주, 대전, 음성 그리고 풍암까지가 있습니다. 연결돼 있군요.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그 단층선 따라서 퍼지거든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산, 서울, 홍성을 지나는 그러한 추가령 단층대가 있거든요. 예. 그 추가령 단층대가 지금 옥천 경계 단층하고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퍼질 겁니다. 양쪽으로. 아하. 따라서 추가령 단층대에 따라서 그러한 진동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기존의 옥천 단층대, 북쪽 경계 단층대를 따라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동이 아마도 가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함열단층이라는 거를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 함열단층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워낙 단층 이름을 이제 뭐랄까 이게 워낙 단층이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예. 근데 저도 함열단층이라는 거기에 관련된 페이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격포 분지, 그 분지에 발달된 그러한 단층으로 보이고요. 단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시 방향이 있고 11시 방향이 있거든요. 그것에 해당하는 그런 건데 그 백악기 소분지들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에서 밀어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좌수양, 주양 이동 옆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터진 겁니다. 깊은 것은 뭐 7, 8km 정도 되고요. 중국 송랴오 분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추를 했는데 7km까지 했는데 아직 기반함 터치를 못했습니다. 가까이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좁고 깊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충격파로 인해서 한반도에 있는 지층들이 좀 이동했을 가능성, 움직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물론 이제 제가 이를테면은 어떤 말을 하면 이 공기 진동이 다 주변 분들한테 갈 겁니다. 예. 끝에 계신 분들한테도 갈 거고요.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펙티브하냐라는 의미거든요. 예. 지질학적으로.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아직 전개된 것이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일본이 더 많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안쪽에 그런 데가 훨씬 더 우리보다 가까운 데에서 굉장히 더 많이 나야 되는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로 구역을 따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까 원전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특수하게 잘 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예전에는 6.5 정도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한 7.0 정도, 0.3G까지 그 정도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점점 우리가 이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방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서 압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진을 갖추면 그러한 압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을 실험해서 만들어서 실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실험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경북 포항 그리고 경주에서 지진 발생했을 때 경주에서는 5.8 규모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5.8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체감을 하셨을 텐데, 방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6.5 혹은 7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6.5면은 5.8과는 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하면은 혹시 그 정도의 강진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국내에 그 역사 지진을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이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에 의하면 과거 2000년 정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일어난 것이 7 미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왜냐하면 자연재해라는 것은 계속 그 반복되는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일어나는 게 2000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의 창으로 봤을 때 7 이상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이면 좋죠. 근데 이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계 내에서 이것을 내진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국민분들과의 소통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학계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에 규모 7의 강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던데, 규모 7이라 하면 경주 지진 5.8의 위력이 한 63배라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아직까지 7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아까 제가 그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7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진폭이 발생되잖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탄성으로. 근데 이제 지진이 크면 클수록,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게 커져요. 같은 조건이라면요. 예. 근데 규모 7이 최대입니다. 그 이상 되면 포화돼서 더 커지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땅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현대 그 문명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7 넘는 게 꽤 많거든요. 일본은 평균 1년의 평균 규모 8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일본 영역에서 해소되고 있습니다. 예. 매년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8경 줄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2조 줄 정도입니다. 굉장히 그 일본에 비해서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우리 굉장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지진에 관련돼서는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 7 이상 일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있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내진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범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진하면 일본이나 어떤 중국이나 그 판경계부 지역에서 우리가 공포를 갖거든요.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무관심하고 불감증, 지진에 대한 안전 불감증, 그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만큼 문제인 것이 너무 과대하게 일본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러한 게 같이 해당되거든요. 예. 우리는 현대 과학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어느 정도 우리도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범주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적당한 범주에서 효율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게, 재해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과 특임 교수였고요. 신기혜 기자도 고생 많았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에 항소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이 4개로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했음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보내야 할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겠다고 검찰이 판단한 금액은 모두 합해 800만 달러입니다. 또 이 돈을 관계당국 신고 없이 북한에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더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인정했는데요. 특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에 대해선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600만 달러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지만 이 역시 북측으로의 송금 여부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예, 검찰이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뇌물을 받았고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임에도 8년형이 선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1심 재판부가 대북 송금 자금이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처럼 제재 대상자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앞으로 제재단체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하는 등 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의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증거 선정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이럴 시간에 민생이나 챙기라고 여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라며 쫄면 지는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5번째 공소장을 받게 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조작된 사건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이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것 역시 말 같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높은 자영업자 폐업률을 거론하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죽든 말든 보복과 권력 노름이나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거 안 보입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과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독선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호위무사들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자며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그럴수록 두드러지는 건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현실이 된 사법 리스크에 이 대표 주변에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이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 나옵니다. 쫄리면 지는 겁니다. 여당은 이번 기소를 고리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지만 재점화한 사법 리스크가 미칠 파장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의견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북도서 주민 중 상당수는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꽃게나 낙지, 소라 등을 잡아 올려 생업을 유지합니다.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조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어민과 함께 연평도 해역에 다녀왔습니다. 연평도 어민 박태원 씨는 지난달 말 여느 때처럼 소라와 낙지 조업을 나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갑자기 뜬 겁니다. 배 위치가 북한 해역으로 나오는 등 오류가 이어졌습니다. GPS가 에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해서 양망은 했는데 장장 3시간 넘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북한에서 쏜 방해 전파 때문에 생긴 이 GPS 문제는 닷새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짙은 날에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방향을 잡아줄 GPS 장비까지 먹통이 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GPS 장비에는 정확한 해저 지형 정보가 세밀하게 나오고 조업 포인트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작동을 멈추면 어망을 던질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합니다. 연평도 핵심 수산물인 꽃게와 낙지는 지금이 가장 대목인데 중요한 시기에 지장이 생겨 어민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5월, 6월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한 4, 5일 조업을 못했어요. 거의 나갔다 들어왔다 기름만 떼고 피해는 말도 못해요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띄우는 등 도발이 이어지고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실사격 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민들은 GPS 교란 공격이 또 벌어지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조업 기간 동안에 진짜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피해 어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편지 형식의 글을 공개했는데요. 다음 달로 다가온 순직 1주기 전에 경찰 수사를 끝내달라며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선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순직한 해병의 어머니가 거의 1년 만에 편지 형식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입대 후 훈련소 수료식 때 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며 편지 곳곳에는 하늘의 별이 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뒤바뀐 현실의 고통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혐의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진전이 없는 경찰 수사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속한 진실 규명을 당부했습니다. 물속에 투입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었는데 왜 투입을 지시했는지,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는지 지금도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아들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다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과감히 선처해 줄 것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어 장마철이 다시 다가온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신속히 수립해 아들이 좋아했던 해병대로 거듭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순직 해병의 어머니는 다음 달로 다가온 일주기 이전에 진실이 밝혀져 공방이 마무리되고 아이만 추모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때까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순직 사건 책임에 대한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은 폐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훈련병의 의무 기록을 공개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유족이 군 병원을 찾아 의무 기록 발급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답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병이 긴급 후송된 게 사실이라면 기록이 남았어야 한다며 수사를 통해 초기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에 동참할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환자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오늘 저녁 총회를 열고 전면 휴진에 참여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 9일엔 의협의 대정부 투쟁 기조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내렸던 업무 개시 등의 명령 철회는 덫이라고 비판하며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와 성균관, 고려대 의대 교수들과 의사협회가 휴진을 결정한 상황에서 휴진 확산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대학교 총장들까지 나서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대생 복귀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복귀가 학생들 복귀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환자 단체는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서 영맹해가던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대신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전면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가 71일 만에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면서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을 뽐냈습니다. 강정규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내실로 통하는 쇠창살이 열리자 푸바오가 얼굴을 빼꼼 내밉니다.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더니 앞마당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평상 위에 차려진 특식과 꽃다발 냄새를 맡아보곤 바위로 올라타 죽순을 입에 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음에 드는지 자리를 잡고 폭풍 먹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식 바구니를 끌어안고 먹다가 앙증맞게 드러누워서 또 먹습니다. 곧잘 적응하는 모습에 숨죽이며 지켜보던 취재 인파도 긴장을 풀고 한숨을 돌립니다. 2달 남짓 격리를 마치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푸바오. 오히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는 듯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관영 CCTV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도 푸바오의 모습을 생중계하며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当然是特别的激动，因为第一次在这里看到福宝，而且它真的太可爱了，尤其是它那个吃竹子的时候，咔哧咔哧的那个声音，我们就觉得听着就很幸福。 일반인 입장이 재개되는 정오가 지나자 푸바오 사육장 주변엔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我这是在排第2次，因为我明天早晨就要离开成都了，然后我就想今天多看一次它。 9号2点多的飞机，我到了双流，然后就打车过来行李一放，我就先到了沈树坪这边，然后这3天都在沈树坪。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여러 의혹을 뒤로한 채 푸바오는 71일 만에 관람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 스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그룹 BTS의 맏형 진이 오늘 군복무를 마치고 팬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군 복무 중인 다른 멤버들도 휴가를 내고 나와 함께 저녁을 축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군복무 기간 함께 고생한 부대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BTS의 맏형 진. 경문을 나선 뒤 늠름한 경례와 함께 인사를 건넵니다. 진이 1년 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습니다. 곧이어 RM의 다이너마이트 색소폰 연주와 함께 깜짝 등장하는 BTS의 멤버들. 휴가를 내 멤버 중 첫 군필자가 된 맏형을 마중 나온 겁니다. 진은 멤버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눈 뒤 함께 부대 앞을 떠났습니다. 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찾지 말아달라는 소속사와의 약속을 지켰고 에드벌룬과 곳곳에 내건 현수막으로 축하를 대신했습니다. 진도 곧장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프리 자유의 몸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들께 또 자주 찾아뵙는 그런 석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요. 고마워요. 진은 데뷔 11주년을 맞아 공연과 함께 팬 1000명과의 포옹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준비 과정에서 응모 대상이 논란이 됐던 데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응모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거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 복무 중인 멤버 슈가도 뒤늦게 합류하면서 BTS는 간만에 완전체로 한데 모였습니다. 10월에 제이홉, 내년 6월에는 다른 멤버들도 모두 병역 의무를 마치는 만큼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手が震えて止まらなくてもう嬉しかったです。全員が揃うまではソロで活動していくと思うから、アルバムとかそういうコンサートとかがあれば行きたいなって思います。 진은 잠시 휴식한 뒤 솔로 앨범 작업에 돌입하는데 앨범은 이르면 올해 안에 발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멤버들도 미리 작업해둔 앨범들을 공개하며 팬들의 허전함을 달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 긍정적으로 임할 준비가 됐다며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을 거부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엔까지 나선 휴전 중재 노력이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미국은 하마스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마침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전쟁을 완전히 멈추는 게 우선 목표라며 합의를 위해 긍정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재국 이집트와 카타르를 통해 휴전과 이스라엘군 철수, 인질 석방에 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안을 거부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하마스가 휴전안의 모든 의미 있는 주요 조건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지만 결국 둘 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는 그동안 인질 석방 대가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 철수와 영구 휴전에 동의할 것인지 의구심을 품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이 공개한 휴전안엔 일부 내용이 빠져 있다며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And we are evaluating it right now, and I think that's really as far as I'm going to go today. Just that we have this response and we're working our way through it. 중동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협상 타결을 위해 관련국들과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와 카타르는 최종 합의까지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자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3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에는 오늘 밤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전북 남동부와 전남 동부에는 밤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이나 천둥 소리가 크게 날 수 있는 만큼 기상정보 확인하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영남 내륙에도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지만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는 가운데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또다시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오른 만큼 밤 사이에도 기온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는데요. 특히 강릉은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사흘 연속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있겠고 강릉 30도 등 동해안은 기온이 낮아지면서 심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 가정집 마당에 달린 CCTV 영상입니다. 화분에 피어있는 꽃과 빨랫줄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당에서 쉬고 있던 강아지도 흔들림을 느끼고 놀란 듯한 모습입니다. 네, 또 다른 CCTV인데요. 논밭 근처의 모습인데 CCTV가 흔들리는 모습뿐 아니라 도랑에 흐르는 물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진 보시겠습니다. 부안에 있는 한 식당인데요. 쌓여있던 뚝배기 그릇이 지진으로 흔들려서 쓰러져 깨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진안과 가까운 부안 행안면 진동리 CCTV도 확보를 했는데요. 다른 곳보다 진동이 강하게 전달되는 모습이고 화단에 있는 풀도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안에 사는 한 제보자는 밥을 먹는데 강한 흔들림을 느꼈고 흔들림이 멈추자 밥상이 엎어졌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번 지진에 따른 흔들림은 전북 부안 인접 지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른 아침에 발생한 지진에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CCTV 화면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전북 김제안 교회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화분에 심어진 꽃들도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한가로이 누워있던 강아지들은 깜짝 놀라 일어나더니 주위를 살피고 정읍의 축사에서도 지진을 느낀 송아지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전북과 맞닿아 있는 충남 서천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진열된 술병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갑자기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됐고 등교 전 가게에 들린 한 학생은 지진 발생을 알리는 재난 문자에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급하게 꺼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지진을 느낀 주민들은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탱크가 막 그 부르는 소리 막 웅장한 소리로 들리면서 집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일인가 하고 했더니 그 소리 끊기자마자 문자 메시지 오더라고. 땅 파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거 기계 그거 파는 줄 알았어요. 밑에서 그 정도로 막 그 두두두두 하면서 소리가 막 크더라고요. 한참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진동은 진원지 남쪽 지역인 전남 순천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물이 보니까 갑자기 막 흔들리더라고요. 3, 4초 정도 돼야 될까? 막 흔들리더라고요. 놀래갖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여동생도 놀래고 엄마 아버지 다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전북 부안에 인접한 지역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시민들은 온종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안군 지진 발생 뒤 즉각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역시 지진이 잦아지는 만큼 지진 안전 산업에 1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부안군 지진 발생 9분 만에 중대본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부안군의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하고 관계기관 비상회의를 소집해 신속한 피해 대응과 비상 대응 체계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지진 발생지 인근에는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부안 청호 저수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위치해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정부는 이런 지진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지진에 따른 주요 기반 시설 피해를 막기 위한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6년까지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기반 구축에 1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은 지진이 나도 통신, 전기, 가스 설비와 의료기계 등 주요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평가, 인증하는 곳입니다. 앞서 올 초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으로 전기와 수도가 끊겨 이재메인 고통이 커졌을 뿐 아니라 공장이 멈추고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장기화했는데 이런 일을 막으려면 건물 외에 주요 기반 시설도 내진 성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시설에 대한 전력 설비라든지 송배전 설비라든지 원자력 발전소의 비구조 요소 중에 발전기 쪽에 어떤 부품이 지진이 와서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연구나 지금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흥시설은 또 내진 제품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제품의 판로도 지원해 지진 안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 재처리에 시동을 걸었고 입법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이틀 만에 첫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당론 1호 법안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숙려기간은 건너뛰었고 법안 토론과 법원 행정처를 비롯한 소관부처의 출석 요구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자료 제출 요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을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특검법 통과는 미뤘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소 3, 4일은 돼야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7월 초까지는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서 그래야 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또 입법 속도와 통제력을 높이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상임위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수정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여야 간사 협의 없이도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겁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서둘러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으로 남긴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거부하겠다는 태도죠?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법률상으로는 월요일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원구성과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일방통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입법 속도전 기조를 두고 명분을 쌓을 시간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여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우세해 당분간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당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계획인데요. 민주당이 선출하지 않은 7명 상임위원장 자리는 수용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단독 상임위를 가동하는 민주당에 맞서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광란의 질주, 브레이크 없는 폭주 등 거친 표현으로 대야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에는 대통령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과 함께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는 걸 겨냥한 겁니다.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법사위와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는 불참의 뜻을, 대신 당정협의와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로 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당내 특위 가운데 하나인 재정세제 개편 특위는 첫 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이것을 개편하자는 목소리보다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바람에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연일 의원총회 논의에도 아직 선출되지 않은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내에선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아예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야당에 넘긴 뒤 입법 폭주를 부각하자는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특위를 띄워 민생을 챙기겠다고는 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한 실효적인 입법 정책을 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집권 여당의 보이콧 정치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국정 운영도 힘들어지는 만큼 당 지도부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원부국 카자흐스탄과 공급망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원유와 우라늄 등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 안정적인 수급선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협력 MOU를 체결해 에너지 분야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카자흐스탄 전력 분야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논의한 정책 금리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고 부양책으로 재정 확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고요.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잡기 위해 사실상 제로금리 기조를 버리고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기준금리 상단이 5.5%까지 오른 뒤에 지난달까지 6연속 동결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수준이 여전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개선됐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캐나다은행은 지난 5일에 기준금리를 4.75%로 0.25%포인트 내렸고요. 유럽중앙은행도 그 다음 날에 4.25%로 0.25%포인트 내린 금리를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내린 거였죠.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지금의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점차 올린 뒤에 지난해 1월부터는 3.5%로 동결해왔죠. 역대 최대 수준인 미국과의 2% 금리 차를 무리해서 더 벌리지 않겠다는 뜻을 또 한 번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첫 인하가 언제쯤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내일 98%의 확률로 금리 동결을 확신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계속 동결 상태인 미국 기준금리가 이달에는 인하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의 관심은 뜨겁지만 일찌감치 동결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과연 7월과 9월, 11월과 12월 중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2는 98%의 확률로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9월과 11월에도 인하 가능성을 5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사실상 연준이 9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증시도 이 사실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힌트를 내놓을지가 더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물가지표가 2%에 진입을 했고 좀 더 추가적인 안정이라든지 하향 안정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연준도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가시면서 기준금리 인하 일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시그널 내지는 방향성을 제시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선 위원들의 향후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는 연 3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연 2회로 조정하는 위원들이 다수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 매수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4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 건에 육박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2%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주택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전달보다 3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요. 1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50% 넘게 급증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천과 경기까지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주택 매매가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었고요. 지방 역시 16.3% 이상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또 역대 최대로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두 달째 늘면서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름폭만 6조 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 7천억 원이나 늘며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관련 대출이 급증했던 4월보다도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 거래가 늘면서 대출 수요가 덩달아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 이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오름폭도 커졌습니다.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이 실제 담보대출로 늘어나는 상황이 아무래도 2, 3개월 시차를 거치다 보니까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한국은행은 가계빚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주택 매매 거래가 일부 이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난 4월 정도의 증가 수준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회복 정도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라 가계빚이 더 늘 수 있다며 관련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의 멋을 경험하려고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경주에 있는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 보문 관광단지는 반세기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국제 행사를 치렀고요. 특히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유치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준하경입니다. 보문 관광단지가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단지라면서요. 벌써 예, 내년이면 50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75년 4월에 관광단지 개발 촉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고 경주 관광 종합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경주를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한 400만 평 부지 위에 4,500개의 객실, 또 4개의 골프장, 회의 단지, 또 여러 가지 위락시설,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연간 한 500만 명이 찾는 그런 관광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많은 국제 행사도 열렸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900여 차례 크고 작은 국제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이펙 교육장관회의라든가 한일 정상회의, 또 G20 재무장관회의, 또 세계 물포럼, UN NGO 총회, 이런 대형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에 대규모 국제회의, 그러니까 에이펙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 시민들의 인지도,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우리 공감대 확산, 또 우리 시민들의 열의를 모으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100만 명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저희 시 인구가 25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85일 만에 무려 146만 5천 명, 6배가 넘는 시도민들이 에이펙 유치를 염원해 주셨습니다. 예, 에이펙 경주 유치를 염원하는 배지도 오늘 달고 오셨는데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경주가 가지는 장점은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고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고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라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경주 인근에는 울산과 포항, 또 구미, 대구 같은 아주 산업 도시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상을 이렇게 정상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될 이 보문 단지는 경호 안전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3km 반경 안에 모든 숙박시설 일들이 갖춰져 있고, 또 주변에 고층 건물이라든가 또 민가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합니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정상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도시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천, 제주, 경주 이렇게 3파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이제 6월 말이면 결정할 텐데요. 지금 판세 분석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각 세계 도시가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경주시는 이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에이펙의 기본 가치, 포용적 성장 가치, 또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고, 또 회의만 할 것 같으면 수도권에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경주가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에이펙이라는 거는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 경주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뭐 시설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시골보다 지방에 있으니까 접근성과 또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경주의 보문단지 안에는 4,500개가 넘는 그런 충분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부산 에이펙의 정부 대표단 수요가 2,850실이었거든요. 우리 경주에는 4,500개가 넘는 그런 객실을 우리 보문단지 안에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VIP 숙소 스위트룸의 경우에는 21개실을 확보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것만으로 충분하긴 하지만은 스위트룸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호텔 업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제 시설을 좀 개선하고 또 늘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행사를 치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통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은 어느 나라 몇 개 나라에서 몇 명이 온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21개국의 정상들과 영부인들 그리고 이제 강요들 또 비즈니스맨들 또 미디어 뭐 등등 해서 한 7,000명 정도가 경주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항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공항 접근성 세계 도시 가운데 제일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정상들을 이렇게 이동하는 데는 군사 공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김해 국제공항, 또 대구 국제공항, 또 포항공항, 울산공항 4개 공항인데 그중에 3개 공항이 군사공항이에요. 그래서 이 기상 악화라든가 유사시 일정 변경이라든가 이런 데 신속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실사단에서 와서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공항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도시다 이런 판단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에이펙을 경주에서 개최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 효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대구 경북연구원에 발표되면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부가가치가 4,800억, 또 고용 창출 효과가 4,800억 뭐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경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또 대한민국의 그 발전상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도시가 우리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경주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에이펙 유치를 위한 말씀도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역대 어느 도시보다 성공하는 그런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하고 맡겨만 주신다면 그런 성공적인 대회로 치를 자신 있고요. 저희 시민들 정말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손님 맞이 잘해서 정말 기억에 남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에이펙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준비 과정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작스러워서 더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따라서 혹시 모를 지진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진 대비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파악해두고 깨진 물건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신발을 준비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떨어지기 쉬운 물건들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문제가 있는 곳은 미리 점검하여 보수해두고 비상용품도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와 가족끼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등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내일 날씨 알아볼까요? 네, 내일도 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또다시 곳곳에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강릉은 오늘 밤사이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 동안에는 심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 34도, 대전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한 가운데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주말에는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